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사연은 한 주부가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연히 발견한 작은 단서가 때로는 삶 전체를 흔들어 놓습니다. 오늘 주인공도 그런 순간을 겪으셨다고 하는데요. 결혼 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건 큰 사건이 아니라 설명되지 않은 작은 것들입니다. 그 작은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진실을 드러내게 되죠. 오늘 사연의 주인공도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42살 주부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6개월 전에 겪은 일입니다. 아직도 그때를 떠올리면 손이 떨립니다. 저는 결혼한 지 15년 된 평범한 주부입니다. 남편은 중견기업 부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아들 하나 있는데 올해 중학교 2학년입니다. 그동안 저희 가족은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지내왔습니다.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주말에 가끔 야근이 있긴 했지만 늘 그래왔으니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잘 크고 있었고요. 저는 그저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이라고 믿었습니다. 6개월 전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친정어머니 팔순잔치가 있어서 가족끼리 수원으로 내려가기로 했어요. 짐이 좀 많았습니다. 어머니께 드릴 선물이며 옷가지들이 제법 됐거든요. 아들은 뒷좌석에 먼저 타고 앉았습니다. 저는 남편 차 트렁크를 열어서 짐을 싣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트렁크 안쪽에 뭔가 있었습니다. 유아용 카시트였습니다. 처음엔 눈을 의심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벌써 중학생인데 왜 카시트가 있을까요? 혹시 누가 맡긴 건가 싶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카시트 안쪽에 음료수를 흘린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직도 끈적거렸어요. 손으로 만져보니 완전히 마르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사용한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트렁크를 열어둔 채로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이거 뭐예요? 남편이 트렁크 쪽으로 왔어요. 아, 그거. 왜 카시트가 여기 있어요? 회사 후배한테 차 빌려줬다가 돌려받았거든. 언제요? 지난주? 후배 차가 고장나서 급하게 빌려줬어. 후배가 애가 있나 봐요? 응, 애 둘 있다던데? 저는 남편 얼굴을 유심히 봤습니다. 평소와 다를 게 없어 보였어요. 대수롭지 않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내가 치울게. 짐 싣자. 남편이 카시트를 빼내서 차 옆에 세워뒀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짐을 트렁크에 실었어요. 저희는 그렇게 친정으로 출발했습니다. 차 안에서도 그 카시트 생각이 계속 났습니다. 후배한테 빌려줬다는 말이 이상하게 걸렸어요. 남편이 회사 사람한테 차를 빌려준 적이 없었거든요. 원래 그런 걸 안 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여보, 그 후배가 누구예요? 왜?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김대리, 당신이 모르는 사람이야. 왜 자꾸 물어봐? 아니에요. 그냥요. 별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저는 그 말에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남편 목소리가 평소보다 약간 높았어요. 뭔가 방어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의심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친정에 도착해서도 카시트 생각이 계속 났습니다. 어머니 잔치 준비를 도우면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혹시 제가 예민한 걸까요? 아니면 정말 뭔가 이상한 걸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피곤한지 씻자마자 잠들었어요. 저는 잠이 안 왔습니다. 카시트에 묻은 끈적한 음료수 자국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이틀 후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은 일찍 골프 약속이 있다며 친구와 함께 나갔어요. 아들도 학원 가고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남편 차 트렁크를 다시 한번 확인하러 나갔습니다. 카시트는 이미 치워져 있었습니다.
아마 남편이 후배한테 돌려줬나 봐요. 트렁크 안을 살펴봤습니다.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트렁크 모서리 틈에 뭔가 끼어 있었습니다. 작은 헤어핀이었어요. 분홍색 나비 모양 헤어핀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쓰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헤어핀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후배 딸아이 거겠거니 했어요. 하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계속 커졌습니다. 그냥 넘어가기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 후로 일주일쯤 지났습니다. 남편은 전과 다름없이 출퇴근했어요. 저도 일부러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예민했던 걸로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신경이 자꾸 쓰였습니다. 남편의 주말 일정이 유난히 많아 보였어요. 토요일마다 야근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전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였는데 요즘은 매주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오늘도 야근이에요? 응, 프로젝트 마감이 다음 주라서. 요즘 너무 자주 나가시는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어. 바쁜 시기야. 점심은 어떻게 해요? 회사 근처에서 먹을게.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저는 문득 뭔가 확인하고 싶어졌어요. 결혼하고 나서 남편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남편이 어제 입고 간 옷이 세탁기 옆에 있었습니다. 빨래하려고 주머니를 뒤지는데 뭔가 만져졌어요. 펼쳐보니 대형마트 영수증이었습니다. 구매 날짜는 지난 토요일이었어요. 장소는 수원에 있는 마트였습니다. 구매 품목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기저귀, 아기 물티슈, 아기 과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왜 기저귀를 사는 걸까요? 우리 아들은 벌써 중학생인데 말입니다. 영수증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남편이 눈치채면 안 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후배의 심부름이라고 하기엔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남편이 야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어요. 씻고 나서 바로 잠들었습니다. 저는 옆에 누워서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남편의 숨소리가 깊어졌습니다. 완전히 잠든 것 같았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거실 소파에 놓인 남편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기념일이었어요. 화면을 켜고 문자 메시지함을 열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 문자들이 쭉 보였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별 다른 게 없어 보였어요. 회사 근처 식당, 주유소, 편의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내역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고속도로 통행료 문자가 와 있었어요. 서울에서 수원 방면으로 가는 경로였습니다. 회사는 강남인데 왜 수원으로 가는 걸까요? 주유비도 토요일마다 빠져나갔습니다. 더 위로 올려봤습니다. 키즈카페 결제 문자도 있었어요. 수원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거의 매주 토요일마다 찍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이상한 거였어요. 후배의 애 심부름이라고 하기에 너무 자주였습니다. 그것도 본인 카드로 계속 결제를 하다니요. 저는 은행 어플을 열었습니다. 남편 계좌 비밀번호도 알고 있었어요. 가계부 쓸 때 필요해서 공유하고 있었거든요. 어플에 로그인했습니다.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매달 입금되는 월급은 400만 원 정도였어요. 그런데 매달 150만 원씩 따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체 내역이었습니다. 받는 사람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정미나라는 이름이었어요. 저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 회사 동료 중에 그런 이름이 있었나요? 정미나?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어요.
남편의 코 고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이체 내역을 더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3년 전부터 매달 150만 원씩 보내고 있었어요. 총액을 계산해보니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남편 서재로 갔습니다. 혹시 다른 단서가 있을까 싶어서요. 책상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파일 하나가 눈에 띄었는데 부동산 계약서였어요. 펼쳐보니 전세 계약서였습니다. 수원에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전세금이 1억 5천만 원이었어요. 계약자 이름은 정미나였습니다. 계약 날짜를 보니 정확히 3년 전이었어요. 매달 150만 원씩 이체가 시작된 시점과 같았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손이 너무 떨려서 종이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 명의로 집을 얻어준 거였어요. 그것도 우리 돈으로 말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뭔가를 숨기고 있었어요. 저는 계약서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남편이 눈치채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도 원래 자리에 갖다 놨습니다. 일단 더 확인해야 했어요. 증거를 더 모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남편이 발뺌을 못할 테니까요.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자고 있었어요. 저는 천장을 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민아가 누굴까요? 왜 남편이 그 여자한테 돈을 보내는 걸까요? 집까지 얻어줬다는 게 말이 됩니까? 15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 사람을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가장 무서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이 일어나서 씻고 나왔어요. 저는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도 야근 있어. 또요? 응, 미안해. 조금만 참아줘. 언제까지 이렇게 바빠요? 이번 달만 넘기면 괜찮아질 거야.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출근했어요. 저는 식탁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일단 정민아가 누구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남편 회사 사람인지 확인해야 했어요. 그리고 왜 돈을 보내는지도 알아야 했습니다. 직접 물어볼까도 생각했지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증거가 더 필요했습니다. 확실한 걸 잡아야 했어요. 토요일에 남편을 따라가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정민아라는 이름이 계속 맴돌았고 그날 밤에도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토요일이 기다려졌습니다.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침 일찍 준비를 했어요. 오늘도 야근이라며? 응, 10시쯤 출근하면 돼. 점심은? 회사 근처에서 먹을게. 남편은 평소처럼 가방을 챙겼습니다. 저는 남편이 나가는 걸 지켜봤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저도 재빨리 준비했습니다. 아들한테는 학원 가라고 했어요. 엄마는 어디 가세요? 엄마도 잠깐 볼 일 있어. 아들은 의심 없이 학원으로 갔습니다. 저는 옷을 갈아입고 현관문을 나섰어요. 남편 차가 아직 주차장에 있었습니다. 제 차를 몰고 조금 떨어진 곳에 세웠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남편이 나타났어요. 차에 타더니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뒤따라갔습니다. 남편 차는 회사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강남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갔어요. 고속도로 진입로로 향했습니다. 역시나 수원 방면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 땀이 났어요. 남편은 야근이라고 했는데 고속도로를 타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이 확실했습니다. 고속도로를 30분쯤 달렸을까요? 수원 톨게이트를 빠져나갔어요. 남편 차는 주택가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더 거리를 벌렸습니다. 남편이 한 아파트 단지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 주차했어요. 남편이 차에서 내리고 어디론가 전화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였습니다. 아파트 쪽에서 젊은 여자가 나타났어요. 유모차를 밀고 있었고 안에는 아이가 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여자와 인사를 나눴습니다. 유모차를 들여다보며 뭐라고 말하는데 웃고 있었습니다. 저게 뭐야? 저는 차 안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손이 떨려서 핸들을 꽉 잡았어요.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아이를 유모차에서 꺼냈습니다. 안아 올렸어요. 아이는 3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3명은 근처 놀이터로 향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리고 최대한 티나지 않게 따라갔어요. 놀이터 벤치 뒤쪽에 숨었습니다. 남편은 아이를 그네에 태워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있었어요. 아이가 깔깔 웃었습니다. 여자도 옆에서 웃으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가족 같았어요. 남편은 우리 아들한테도 저렇게 안 해줬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한 30분쯤 놀았을까요? 남편이 아이를 다시 안았어요. 여자와 함께 주차장으로 돌아가 남편 차 쪽으로 향했습니다. 3명 모두 남편 차에 탔습니다. 남편이 운전석에 앉았고 여자는 조수석, 아이는 뒷좌석이었습니다. 카시트가 거기 있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도 다시 제 차로 돌아가 뒤따라갔어요. 남편 차는 대형마트로 향했고 3명이 함께 내렸습니다. 남편이 아이 손을 잡았습니다. 여자는 카트를 밀었어요. 저는 모자를 눌러 쓰고 선글라스를 끼고 마트 안까지 따라 들어갔습니다. 남편 일행은 유아용품 코너로 갔습니다. 장난감을 고르고 있었어요. 여자가 뭐라고 말하면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티슈랑 기저귀도 카트에 담았습니다. 저는 멀찍이서 지켜봤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진열대를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남편이 카드를 꺼냈습니다. 제가 어제 문자로 본 그 카드였어요.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계산한 후 봉투를 들고 다시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에 짐을 실었습니다. 아이를 카시트에 태우고 여자가 조수석에 탔습니다. 차는 다시 아파트 쪽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아파트 입구에서 멈췄습니다. 안까지 들어가면 들킬 것 같았어요. 남편 차가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거기서 더 이상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한 20분쯤 기다렸을까요? 남편이 혼자 나왔어요. 차에 타더니 다시 고속도로로 향했습니다. 저도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들은 아직 학원에서 안 왔어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여보, 나 왔어. 저녁 6시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인사했어요. 저는 대답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왜? 어디 아파? 아니, 괜찮아요. 오늘 야근 진짜 힘들었어. 저는 남편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거짓말이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15년을 속인 건지 3년을 속인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속았던 건지도 몰랐습니다. 그 생각이 들자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들도 학원에서 돌아와 같이 식탁에 앉았어요. 남편은 평소처럼 아들한테 학교 얘기를 물었습니다. 저는 밥을 제대로 넘기지 못했습니다. 요즘 입맛이 없나 봐? 아니, 괜찮아요. 혹시 어디 아픈 거 아니야? 피곤해서 그래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아픈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었어요.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저도 더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정민아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회사 홈페이지를 뒤졌어요.
직원 소개 페이지가 있었습니다. 부서별로 사진과 이름이 나와 있었습니다. 한참을 찾다가 마케팅팀에서 그 이름을 발견했어요. 정미나, 대리였습니다. 사진 속 여자가 제가 본 그 여자였습니다. 나이는 30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회사 프로필 사진이라 더 그래 보였을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SNS를 검색했습니다. 이름과 회사명을 넣어봤더니 인스타그램 계정이 하나 나왔습니다. 비공개는 아니었습니다. 해당 계정을 들어가 봤더니 게시물이 꽤 많았고 대부분 아이 사진이었습니다. 여자아이였습니다. 제가 본 그 아이가 맞았습니다. 놀이터에서 남편이 안아준 그 아이요. 사진마다 해시태그가 달려 있었습니다. 미혼맘, 육아일기, 딸바보 같은 단어들이었습니다. 게시물을 하나씩 넘겨봤습니다. 아이 돌잔치 사진, 두 돌 생일 사진도 있었어요. 최근 게시물은 놀이터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게시물이 눈에 띄었습니다. 몇 달 전에 올라온 사진이었어요. 아이를 안고 있는 남자의 뒷모습이었는데 얼굴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이 보였어요. 아이를 받치고 있는 손이요. 손목에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저는 그 시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 10주년 때 제가 선물한 시계였습니다. 은색 메탈 밴드에 검은색 다이얼이었어요. 시계 옆면에 작은 스크래치가 있었습니다. 사진 속 시계도 똑같은 자리에 스크래치가 있었습니다. 이거 맞네. 손등에 점도 보였습니다. 남편 왼손 손등에 작은 점이 있었어요. 사진 속 손등에도 같은 위치에 점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사진에 댓글을 봤습니다. 누군가 아빠 손이네요 라고 썼어요. 정민아가 답글을 달았는데 하트 이모티콘만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소파에 그대로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확실했습니다. 남편과 정민아는 그냥 아는 사이가 아니었어요. 남편의 아이인 걸까요? 3년 전부터 남편은 두 가족을 오가며 살았던 겁니다. 저는 화장실로 가 세면대에 물을 틀었어요.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한테 따져 물어야 할까요? 아니면 더 증거를 모아야 할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 일하는 친구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말이야, 남편이 바람 피웠는데 증거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궁금해서. 증거 있으면 위자료 청구 가능하지. 재산분할도 유리하고. 만약 아이까지 있으면? 혼외자? 그럼 더 복잡해. 친자 확인 소송도 가능하고. 양육비는? 당연히 아빠가 내야지. 법적으로 친자면 의무야. 친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너 진짜 괜찮아? 무슨 일 있는 거 맞지? 응, 나중에 얘기할게. 언제든 연락해. 도와줄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결정해야 했어요. 이혼할 건지 말 건지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15년을 속이고 산 남편이었고 다른 여자 아이까지 낳았어요. 우리 돈으로 집까지 얻어졌습니다.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 생각이 났어요. 중학생인 아들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아빠가 다른 가족이 있다고 말해야 할까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살 수는 없었습니다. 거짓말 위에 세워진 결혼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평소처럼 다녀왔어 하고 인사했어요. 저는 저녁을 차려놓고 아무 일 없는 척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증거를 더 모아야 했어요. 정민아를 직접 만나고 진실을 확실히 알아야 했습니다. 오늘 저녁 맛있네. 그래요? 요즘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아? 네, 괜찮아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직은 참아야 했습니다. 때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아들은 방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곧 깨질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머지않아 모든 게 드러날 거예요. 그때 남편은 뭐라고 말할까요? 저는 그날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증거를 계속 모으고 있었어요. 남편의 휴대폰을 몇 번 더 확인했습니다. 정민아와 주고받은 문자도 찾았습니다. 대부분 아이 얘기였습니다. 오늘 예방접종했어요. 같은 내용이었어요. 남편은 수고했어 라고 답장했습니다. 마치 부부처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이제는 남편과 직접 대면해야 해요. 그날을 금요일로 정했습니다.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아들을 친구 집에 재웠어요. 엄마, 내일 데리러 와주세요. 알았어. 잘 놀고 와. 아들이 나간 후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7시쯤 퇴근한다고 했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든 서류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어요. 다녀왔어. 진호는? 친구 집에 갔어요. 당신이랑 단둘이 얘기해야 할 게 있어서.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제 목소리 톤을 듣고 뭔가 느낀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인데 그래? 앉아요. 남편은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제 손에 든 서류들을 봤어요. 저는 그걸 남편 앞 테이블에 펼쳐놨습니다. 카드 내역, 이체 기록, 부동산 계약서였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정민아가 누구예요? 그게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3년 동안 매달 150만 원씩 보낸 사람이요. 전세금 1억 5천까지 대준 사람. 토요일마다 수원 가서 만나는 사람. 그 정민아 말이에요. 당신이 어떻게 알았냐고요? 당신 뒤따라갔어요. 놀이터에서 아이 안아주는 것도 다 봤어요. 남편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저는 정민아 SNS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는 남편의 손이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이 시계 제가 준 거 맞죠? 결혼 10주년 때. 그리고 이 손등의 점도 당신 거고. 제가 15년을 같이 산 사람 손인데 모를 것 같아요? 남편은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끝이에요? 15년을 같이 살았는데? 변명할 여지가 없어. 내가 잘못했어. 잘못한 건 아는구나. 그럼 언제부터였어요? 언제부터 날 바보로 만든 거예요? 4년 전이야. 정민아가 회사에 들어온 게. 4년? 아이가 3살이면 거의 회사 들어오자마자 손댄 거네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참한 웃음이었어요. 참 빠르네요. 회사 후배한테 눈독 들이는 것도 빠르고. 그렇게 좋았어요? 그 젊은 여자가? 그게 아니라 처음엔 정말 그냥 업무 때문에 침대까지 간 거예요? 그것도 결혼한 사람이? 미안해.
내가 정신이 없었어. 정신 없어서 바람핀 거예요? 그리고 3년 동안 계속 거짓말한 것도 정신이 없어서예요? 남편은 소파에서 미끄러지듯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손으로 바닥을 짚고 고개를 숙였어요. 일어나요. 보기 싫으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응? 내가 미쳤었어. 정말로. 아이는요? 그 아이는 어떻게 된 거예요? 3년 전에 미나가 연락을 했어. 임신했다고. 그래서요? 나도 깜짝 놀랐어. 진짜야. 지우자고 했어. 나도 가정이 있다고. 이러면 안 된다고.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근데 미나가 안 들었어. 꼭 낳겠다고. 자기 혼자 키우겠다고. 그럼 당신은요? 그냥 놔뒀어요? 아니, 아니야. 계속 만류했어. 근데 안 통했어. 그래서 돈 보낸 거예요? 매달 150만 원씩? 미나가, 미나가 요구했어. 남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요구했다고요? 협박이라는 얘기예요? 처음엔 아니었어. 그냥 최소한의 생활비만 달라고 했어. 근데 점점 금액이 올라가더라고.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거절하면, 거절하면 당신한테 다 말하겠다고 했어. 회사에도 알리겠다고. 남편은 바닥에 이마를 대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준 거군요. 겁이 나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전세금 1억 5천은요? 그것도 미나가 요구한 거예요? 응. 아이 낳고 나서였어. 갑자기 집이 필요하다고. 안 해주면 당신한테 다 털어놓겠다고. 남편은 울먹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적금 깨서 준 거예요? 내가 모르게? 그때 진짜 미칠 것 같았어. 당신한테 들킬까봐. 회사에서 소문날까봐. 매일 밤 잠도 제대로 못 잤어. 그럼 저한테 말하지 그랬어요? 그때라도 말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잖아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말할 수가 없었어. 당신 얼굴을 어떻게 봐. 진우는 또 어떻고. 그래서 3년 동안 계속 거짓말한 거예요? 토요일마다 야근한다고 속이고? 미나가 매주 아이 보러 오라고 했어. 안 오면 또 협박하고. 참 편하네요. 다 미나 탓으로 돌리면 되니까. 당신은 피해자예요?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다 내 잘못이야. 처음에 선을 넘은 것도 나고, 무책임한 것도 나고.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근데 정말로 빠져나갈 수가 없었어. 미나가 계속 조이는데 어떻게 해. 돈 안 주면 협박하고, 안 만나주면 또 협박하고, 나도 미쳐버릴 것 같았어. 그럼 저는요?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신이 거짓말하는 동안 저는 매일 아침 당신 밥 차려주고 빨래해주고 바보같이 믿고 살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토요일마다 야근한다고 할 때마다 고생한다고 했잖아요. 저녁 사주기도 했고, 근데 당신은 그걸 들고 수원 가서 다른 여자 만난 거잖아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그만해요. 이제 그 말도 지겹거든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이혼할 거예요. 진우는 어떡하고, 우리 아들은 진우한테도 다 말할 거예요.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제발, 그러지 마, 응? 내가 뭐든지 할게. 다시는 안 그럴게. 이미 늦었어요. 3년이나 늦었어요. 남편은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미나랑은 끝낼게. 다 정리할게. 이미 끝났어요, 우리가. 여보, 제발. 손 떼요. 저는 남편 손을 뿌리쳤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남편이 밖에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문 좀 열어줘. 저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15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거실에서 잤습니다. 저는 방 안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샜어요. 다음 날 아침 방에서 나오니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숨도 못 잔 것 같았어요. 짐 싸서 나가요. 여보,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세요.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데려와 집에 돌아오니 남편은 없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쪽지가 있었어요. 미안해. 당분간 친구 집에 있을게.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쪽지를 구겨서 버렸습니다. 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아들을 학교에 보내고 정민아 부서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저 김혜정이에요. 강성훈 씨 아내. 만나서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굳이요? 할 말이 있을까요? 목소리가 생각보다 당당했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회사로 찾아가도 되는데. 오늘 점심에 만나죠. 장소 보내드릴게요. 점심시간에 약속 장소 카페로 갔습니다. 정민아가 먼저 와 있었어요. 저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정민아는 스마트폰을 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어려 보였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했어요. 긴장한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팔짱을 꼈습니다. 아이가 우리 남편 아이 맞나요? 네, 맞아요. 누가 먼저 손댔어요? 그게 중요해요? 성훈 씨가 먼저 다가왔어요. 만족하세요? 기혼자인 거 알고도 받아준 거잖아요. 알았죠. 근데 어쩌라고요? 이미 일어난 일인데 매달 150만 원씩 받아간 것도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네요. 성훈 씨가 먼저 준다고 했어요. 전세금 1억 5천도요? 그것도 성훈 씨가 알아서 해준 거예요. 주말마다 만난 것도요? 그건 제가 요청했어요. 아이한테 아빠가 필요하니까. 어차피 친아빠인데 뭐가 문제예요? 저는 기가 찼습니다. 참 당당하네요. 남의 가정 파괴하고도. 가정 파괴요? 성훈 씨가 저한테 왔다는 건 원래 부인한테 문제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라고 한 거예요? 남자가 바람피는 건 다 이유가 있어요. 집에서 채워지지 않으니까 밖에서 찾는 거죠. 당신 지금 제대로 정신 박힌 거 맞아요? 정신 멀쩡해요. 부인이 현실을 못 받아들이는 거죠. 성훈 씨가 저를 선택했다는 거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선택했다고요? 당신이 협박했잖아요. 협박? 증거 있어요? 녹음이라도 해놨어요? 문자라도 있어요? 정민아가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남편과의 카톡 대화였습니다. 오늘 수연이 보러 갈게. 아니야, 보고 싶어. 보시다시피 성우 씨가 먼저 연락했죠. 제가 강요한 적 없어요. 편집한 거 아니에요? 부인, 현실 직시하세요. 성훈 씨는 저랑 아이를 선택한 거예요. 당신, 양심도 없어요? 양심? 그런 거 따지려면 부인이나 남편 관리 잘하시지 그랬어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 진짜 미쳤어요. 앉으세요. 사람들 다 쳐다봐요. 쳐다보든 말든 상관없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소송 들어가요. 친자 확인 소송도 할 거고요. 좋아요. 그럼 양육비도 법적으로 받을 수 있겠네요. 오히려 좋은데요? 그리고 당신한테는 상간녀 소송 걸 거예요. 정민아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못 들었어요? 상간녀 소송. 남의 혼인관계 파탄시킨 거 손해배상 청구할 거예요. 그건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위자료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알죠? 몇 천만 원은 나올 거예요. 어때요? 이제 좀 무서워요? 정민아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표정을 굳혔어요. 상관없어요. 상관없다고요? 네. 어차피 성훈 씨가 생활비 계속 줄 텐데 뭐. 그걸로 갚으면 되죠. 당신, 지금 뭐라는 거예요? 부인이 저한테 위자료 받아가면 성훈 씨가 저한테 더 줄 거 아니에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결국 성훈 씨 돈인 건 마찬가지잖아요. 부인한테 가든 저한테 가든. 이 인간이 진짜? 그리고 소송하시려면 하세요. 전 쫄리는 거 없거든요. 정민아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만 가볼게요. 그리고 부인, 괜히 저한테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어차피 성훈 씨는 돌아가지 않아요. 이미 저한테 마음이 있으니까. 당신 꼭 후회하게 만들 거예요. 후회할 일 없는데요. 그럼 이만. 정민아는 그렇게 말하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저는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카페를 나왔어요. 차에 타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핸들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정민아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어요. 남편을 선택했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상간녀 소송 얘기에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절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요. 정민아든 남편이든 다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요. 법으로 끝까지 싸우겠다고요. 그렇게 다짐하며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손은 아직도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만은 단단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정민아의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성훈 씨는 돌아가지 않아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날 오전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변호사였어요. 저는 준비한 증거들을 꺼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 이체 기록, 부동산 계약서, SNS 캡처본까지요. 증거는 충분합니다. 위자료랑 재산 분할 다 받으실 수 있어요. 상간녀 소송도 하고 싶은데요. 가능합니다. 상대 여자가 기혼자인 줄 알고 관계했다면 청구할 수 있어요. 회사 동료니까 당연히 알고 있었죠. 그럼 위자료 청구 가능합니다. 그 여자가 돈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남편한테서 받아서 갚겠죠. 결국 남편 부담이 커지는 거예요. 좋아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상담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이제 아들한테 말해야 했어요. 그게 가장 두려웠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학원에서 돌아왔을 때 불렀습니다. 진우야, 엄마랑 얘기 좀 하자.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엄마랑 아빠가 이혼하기로 했어. 아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빠가 다른 여자랑 바람을 폈어. 3년 전부터 회사 후배랑 만났어. 그 여자한테 아이도 있고. 그게, 그게 무슨 소리예요? 토요일마다 야근한다고 한 거 다 거짓말이었어. 아들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더니 고개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빠가 집에 안 계시는 거예요? 응, 당분간 따로 살기로 했어.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엄마 편이에요. 그 말에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아빠가 엄마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괜찮아. 우리 둘이서도 잘 살 수 있어. 일주일쯤 지나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만나서 얘기하자. 할 얘기 없어요. 제발, 진우 생각해서라도. 진우한테도 다 말했어요. 아빠가 뭘 했는지. 아들도 이제 다 알아요. 여보,
잠깐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문 좀 열어줘. 진우라도 보게 해줘. 그때 뒤에서 아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는 안 볼래요. 아들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들었죠? 아들도 안 보고 싶대요. 한 번만 기회를 줘. 기회는 이미 다 썼어요. 3년 동안 거짓말하면서요. 그만 가세요. 안 가면 경찰 부를 거예요. 남편은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섰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 측에서 합의 제안 들어왔어요. 위자료를 줄여달라고 하네요. 거절하세요. 재산 분할도 6대 4로 하자는데요. 그것도 안 돼요. 5대 5 아니면 소송 갈 거예요. 일주일 후 또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 측에서 조건 수용했어요. 위자료, 재산 분할, 5대 5, 양육권은 부인. 상간녀 소송은요? 그건 따로 진행하는 거라 상관없어요. 좋아요. 그렇게 하죠. 드디어 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15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법원에서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한숨을 쉬었어요. 15년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정민아한테는 상간녀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결국 4천만 원에 합의했어요. 정민아는 남편한테 돈을 받아서 갚았습니다. 정민아 말대로 결국 남편 돈이었죠.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정민아도 대가를 치른 거니까요. 남편은 정민아와 계속 만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혼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들과 둘이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재산 분할로 받은 돈으로 전세를 얻었습니다. 생활은 평온했습니다. 아들은 처음엔 힘들어했지만 점차 밝아졌어요. 학교 생활도 잘하고 있었습니다. 남편한테서 가끔 연락이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면접 교섭권이 있었지만 아들이 거부했습니다. 남편과 같은 회사 다니는 지인이 우연히 연락을 했어요. 언니, 혹시 성훈 씨 소식 들었어요? 아니요. 무슨 일 있어요? 정민아가 다른 남자 만난대요. 네? 회사에서 난리예요. 정민아가 영업부 과장이랑 사귀는 거 다들 알거든요. 아이는요? 그게 성훈 씨가 키운대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민아가 요즘 주말에도 집에 안 들어온대요. 데이트 간다나 뭐라나? 그럼 아이는요? 성훈 씨가 혼자 보고 있대요. 주말마다 애 데리고 회사 근처 카페에 있는 거 봤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정민아가 새 남자를 만났다니요. 그렇게 당당하게 남편을 선택했다던 그 사람이요. 결국 남편도 버린 거였습니다. 한 달쯤 더 지났을까요?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제가 받았습니다. 여보, 아니, 혜정아, 무슨 일이에요? 진우 좀 만날 수 있을까? 아들이 싫다는데 어떻게 해요? 제발 부탁이야. 한 번만.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왜 갑자기요? 나 요즘 혼자 애 키우는데 진짜 힘들어서. 정민아는요? 그 사람 다른 남자 만나. 당신도 똑같았었죠. 아이를 나한테 맡기고 내가 다 키우고 있어. 미나한테 같이 키우자고 했더니 싫대. 자기는 자기 인생 살고 싶대. 그래서 저한테 전화한 거예요? 뭐 도와달라고요? 육아 힘들다고? 혜정아, 나 진짜 잘못했어. 그때 내가 미쳤었어.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지금 제대로 정신 박힌 거 맞아요? 진심이야. 내가 정말 후회하고 있어. 정민아가 떠나니까 그제야 후회하는 거죠. 아니야. 진짜로 너랑 진우가 그리워서. 됐어요. 저는 관심 없어요. 혜정아, 제발. 그리고 육아 힘들다고 저한테 하소연하지 마세요. 그거 사람이 할 짓 아니에요. 혜정아,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정민아도 결국 남편을 버렸고 남편은 혼자 남았습니다. 며칠 후 또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문자였어요. 진우한테 전해줘. 아빠가 미안하다고. 정말 잘못했다고.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아들한테 보여줄 필요도 없었어요. 아들은 이미 아빠 없이도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성적도 올랐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습니다. 밝게 웃는 모습을 보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아들과 둘이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가끔 힘들 때도 있지만 행복합니다. 회사 일도 다시 시작했어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가끔 남편과 정민아 생각이 납니다. 둘이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기도 해요.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제 인생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트렁크에서 발견한 그 카시트는 결국 누구의 자리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두 여자 모두를 잃었고 홀로 남았습니다. 정민아는 자기 아이마저 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제 선택은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후회 없이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내일도 그럴 겁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사연이었습니다. 트렁크에서 발견한 카시트 하나가 15년 결혼 생활을 끝냈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후회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라고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자리에서 바로 대면했을까요? 아니면 증거를 차근차근 모으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용기 내어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오늘도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소중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황혼의 편지함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